군사이버사령부의 대선 댓글 작업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하는 첫 진술이 나왔습니다.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의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입니다. 검찰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댓글 작업 지시를 인정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 등과 관련해서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 24년 만에 국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의 대부분을 북한을 비판하는 데 할애했는데 군사적인 압박 대신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등 체제 비판에 치중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아침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당초 예정과 달리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 했지만 짙은 안개로 헬기가 회항하며 계획이 취소됐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국립현충원에 참배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순방지인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 검찰이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한 돈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을 불러서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에 매달 5천만 원씩 상납한 과정을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선체 내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항해 일지 등 중요 자료들이 발견돼 현재 성공적으로 복원 중인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참사 당일 기록물이 대거 포함돼 있어서 진상규명의 핵심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중서부와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경기도에는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고 전북에도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식당과 밀집 지역 도로 주변이 차량들로 가득합니다. 한시적 주정차 단속 완화 구간에서 수년째 반복되는 모습인데요. 그 혼잡한 현장을 잠시 뒤 밀착 카메라에서 전해드립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과연 검찰의 수사 선상에 오를 것인가? 가늠하긴 지금으로서는 어렵지만 수사선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것은 맞습니다. 1박 2일 동안 뉴스를 만들어내고 떠난 트럼프 미 대통령 관련 소식이 아닌 이 소식을 첫머리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직접 개입이 있었다는 첫 진술이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에 소환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부대 운영과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오늘 김 전 장관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19대 대선을 앞두고 이루어진 사이버사 요원 증편을 이 전 대통령이 지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70여 명을 뽑는 과정에서 이른바 호남 출신을 배제할 때도 우리 편을 뽑으라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검찰이 대선 댓글 수사 과정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 전 대통령 직접 조사를 향한 교두보가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먼저 심수미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과 대선 무렵 국군 사이버사령부를 동원해 정치적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2012년 약 70명의 군무원을 더 채용하면서 사이버사의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선발 조건 등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계속 나왔습니다. 사이버사 요원은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 이른바 우리 편을 뽑아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제 소환된 김 전 장관이 이 같은 기준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란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시에 따라 사이버사 요원 채용 과정에서 신원 조회 기준을 3급에서 1급으로 까다롭게 높일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호남 출신을 배제했을 뿐 아니라 연좌제까지 도입해 가족 가운데 진보 성향의 인사가 있는 지원자도 걸러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김 전 장관은 댓글 활동 목적에 대해선 정치 관여를 위해서가 아닌 대북 사이버전의 일환으로 생각했다면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당시 청와대 안보수석실 기획관 등을 곧 소환해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의 댓글 활동을 일일이 보고받았는지, 군무원 증표는 왜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예, 검찰은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서는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군인은 정치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는 군형법을 적용했습니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내용에 대한 조사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김나한 기자입니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국방장관을 지낸 이른바 장수장관입니다. 이 전 대통령 시절 장관이 모두 교체됐지만 안보정책의 일관성 등을 이유로 국방장관에 유임됐고 올해 퇴임 전까지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습니다. 이런 김 전 장관에 대해 검찰이 오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할 때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여론을 조성하도록 지시한 혐의입니다. 군형법은 군인이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찬양하거나 비방하기 위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정치 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또 사이버사 요원을 뽑을 때 호남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직권 남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함께 당시 국방부 서열 3위인 정책실장을 지낸 임관빈 전 실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과 정치 관여를 공모하고 연재욱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입니다. JTBC 김나한입니다. 반면에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서 원세훈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보고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지난 2013년 검찰 수사 때부터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김관진 전 장관의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오면서 원 전 원장도 입장을 바꿀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서준 기자. 검찰이 확보한 국정원의 박원순 서울시장 제압 문건과 방송사 장악 문건 등에선 청와대를 뜻하는 단어 BH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지시를 받고 문건을 작성했다는 BH 요청 사안이란 문구도 적혀 있습니다. 이 문건들은 국정원 관계자가 밀봉해 직접 청와대에 들고 가서 보고했다는 진술도 확보됐습니다. 모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시절 작성된 문건들입니다. 하지만 원 전 원장은 검찰 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의 지시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자신도 국정원의 선거 개입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부하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겁니다. 보고받으신 적이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네,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의 댓글 작업과 관련한 청와대 보고를 인정하면서 또 국정원 댓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원 전 원장도 결국 입장을 바꿀지 주목됩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국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에 대한 댓글 수사 모두 박근혜 정부 초기 관련자들이 검찰 수사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실무자선의 일탈 내지는 개인 범행으로 정리된 바 있습니다. 4년여가 지난 이제서야 이명박 전 대통령의 관여가 있었다는 진술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향후 수사 전망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의외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관진 전 장관은 정권이 바뀌고 나서도 한동안 국방부 장관을 한 바가 있고 또 계속해서 국가안보실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실을 쉽게 이렇게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왜 이렇게 반전이 있었을까요? 네, 뚜렷한 물증 앞에서 사실관계를 부인하지 못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게 이철희 의원이 공개했던 이 국방부 문건인데요. 군무원 증표는 대통령께서 지시하신 사항으로 명시가 돼 있습니다. 예. 검찰이 확보한 또 다른 문건에는 VIP 강조 말씀이라면서 우리 편 아이디어 충만한 자를 뽑으라, 가려 뽑으라라고도 적혀 있습니다. 예. 김 전 장관은 이처럼 검찰이 제시하는 문건 내용, 그 사실관계 자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친정부 성향의 이 정치 관여 행위를 할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혐의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자, 우리 편을 뽑으라.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발언이었다. 이렇게 김관진 전 장관이 증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진술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가 참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바로 그 말 하나만 놓고 볼 때도 이 사이버 사령부의 증언의 목적이 어디 있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다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군무원 채용 과정에서 바로 그런 우리 편 이런 발언을 했고 그것을 이행을 했는데 여전히 정치관여 목적은 아니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 국방부 문건에는 그러니까 종북이란 단어가 사실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김 전 장관의 취지는 선거철을 맞아 기승을 부리는 이 북한의 대남 사이버 공작 활동을 방어하기 위해서 댓글 활동을 좀 활발하게 벌였을 뿐이다. 그래서 이제 군무원들도 대통령 짓으로 늘렸다 이런 주장입니다. 예. 하지만 저희 취재진이 확인한 다른 국방부 문건에는 이 종북뿐 아니라 중도 오염 방지 그리고 우익 결집 이런 단어들도 등장을 합니다. 예. 어제 저희가 잠깐 보도해드리기도 했는데요. 이게 2012년 4월 총선을 한 달여 앞두고 총력 대응 체제로 전환하라면서 일정표에 적혔던 내용입니다. 예. 검찰은 이 같은 문건을 토대로 당시 김 전 장관 그리고 국방부가 선거 관여 목적이 뚜렷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이 댓글 수사는 모두 정점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김관진 전 장관의 의미 있는 진술이 나온 만큼 청와대 관계자도 소환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관련자들 진술이 없으면 수사가 앞으로 나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세훈 전 원장의 경우는 관련해서 입을 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방부 사이버사 관련한 수사가 좀 더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당시 외교안보를 총괄하던 관련 수석실을 비롯해서 사이버사의 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지휘라인 관계자들이 그 대상이 될 텐데요. 예. 사실 지휘라인의 정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기 때문에 검찰이 이들에 대한 조사 이후에 이 전 대통령의 직접 지시 여부를 확인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자, 트럼프 미 대통령이 오늘 우리나라 방문 일정을 마치고 중국으로 떠났습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 잇따라 열리는 이번 주는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슈퍼위크로 거론돼 왔습니다. 일단 그 첫 단추인 트럼프의 방한 일정은 잘 마무리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에 북한에 대한 군사적 공격 엄포를 자제하고 평화적 해결을 강조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국회 연설도 주목이 됐는데 오늘은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체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역시 북한이 매우 민감해하는 주제이긴 하지만 군사 옵션을 주장한 것과는 결이 다릅니다. 먼저 트럼프의 국회 연설 내용을 조익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전쟁 때 맺어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한미 간 혈맹을 강조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The line that today divides the oppressed and the free. And there, American and South Korean troops have remained together holding that line for nearly 7 decades. 이어 이런 동맹을 바탕으로 한국이 이룩한 발전상을 하나하나 언급한 뒤 북한 체제를 강하게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North Korea is not the paradise your grandfather envisioned. It is a hell that no person deserves. 기존 대북 발언이 군사적 옵션 사용 가능성에 집중했다면 이번엔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것으로 북한을 압박한 겁니다. Citizens pay bribes to government officials to have themselves exported aboard as slaves. They would rather be slaves than live in North Korea.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은 34분 연설 중 24분을 북한 인권 문제와 체제 비판에 썼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압박 동참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책임 있는 국가들이 힘을 합쳐 북한의 잔혹한 체제를 고립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당초 예상됐던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의 필요성 등 통상 관련 압박성 발언은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JTBC 조익신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막판까지 연설문을 고치면서 20분 늦게 연설을 시작했지만 당초 계획보다 더 길게 연설은 진행이 됐습니다. 또 한국 여성 골퍼들의 활약상을 언급하는 부분에서는 본인 소유의 트럼프 골프장에서 열렸던 US 오픈 얘기를 집어넣기도 했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사전 환담을 마치고 본회의장에 들어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설문을 수정하느라 예정보다 20분 늦게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연설은 당초 예정 시각을 훌쩍 넘겨 34분이나 진행됐습니다. 정세균 의장의 트럼프 대통령 내외 소개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름다움과 지혜를 겸비하신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 지도자 미 합중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님을 소개합니다. 연설 중엔 한국 여자 골퍼들에 대한 극찬도 이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소유한 골프장 이름도 언급했습니다. The Women's U.S. Open was held this year at Trump National Golf Club in Bedminster, New Jersey, and it just happened to be won by a great Korean golfer, Sunghyun Park. 셀프 홍보성 발언이 나오자 의원석에선 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일부 소란도 있었습니다. 친박계인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들어가려다 저지당했습니다. JTBC 박병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어제 정상회담에서 갑자기 새 일정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바로 비무장지대 DMZ를 함께 방문하기로 한 건데 오늘 오전에 짙은 안개 때문에 두 사람의 길이 엇갈린 끝에 취소됐습니다. DMZ 방문을 두고는 여러 가지 논란이 컸지만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전용 차량이 숙소인 서울 하얏트 호텔로 다시 돌아갑니다. 앞서 오늘 아침 비무장지대 DMZ 방문을 위해 헬기를 띄웠지만 날씨가 좋지 않아서 돌아간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태운 전용 헬기는 18분을 날아가 도착 지점 5분 거리까지 갔지만 현장의 짙은 안개 때문에 착륙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중간에 회항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문재인 대통령 역시 날씨 때문에 중간에 헬기에서 내려 차로 바꿔 탔습니다. DMZ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고 있었지만 결국 만남은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두 정상의 DMZ 방문 계획은 당초 일정에 없던 일로 어제 비공개 단독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먼저 제안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일정을 조정해서라도 DMZ를 방문하는 게 좋겠다고 말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지 않아도 나도 그런 제안을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같이 가주면 나도 가겠다고 답하면서 동행 계획이 잡혔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트럼프 방한 전부터 DMZ 방문은 논란거리였습니다. 트럼프가 DMZ에서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보수 진영에서는 청와대가 트럼프의 DMZ 방문을 막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예정대로 오전 11시쯤 국회에 도착해 연설을 했습니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과의 사전 환담에서는 오늘 아침에 DMZ에 못 가서 아쉽다며 다음에 방문할 땐 꼭 가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멜라니아 여사와 함께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고 오후 1시 30분쯤 다음 순방지인 베이징으로 떠났습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FTA 개정 압박이 예상보다 덜했던 것은 우리가 먼저 무기 구매 카드를 내밀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물론 방위에 필요한 면도 있겠지만 사들여야 할 무기의 금액이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유선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찰 능력을 강조했습니다. 첨단 정찰 자산을 비롯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군사적 전략 자산의 획득에 대해서 한미 간의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지상감시 전략정찰기 조인트 스타즈가 구매 우선순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50km 밖에서 지상표적 수백 개를 동시에 추적할 수 있어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감시할 수 있습니다. 대당 가격은 약 3,600억 원, 최소 4대가 필요합니다. 우리 군이 내년에 도입하는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의 추가 도입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감청 장비가 빠진 이른바 반쪽 정찰기였지만 미국이 감청 장비 수출을 승인할 경우 완제품의 추가 도입이나 성능 개량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공격과 방어 자산으로는 이미 40대 구매가 결정된 F-35A 전투기를 20대 추가 도입하는 데 2조 원 이상,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3 미사일 구입에 약 6천억 원, 해상 초계기 20여 대에도 2조 6천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거론한 무기 가격만 해도 7조 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한 척에 2조 원 정도가 들어가는 핵추진 잠수함까지 구입할 경우 무기 구매 비용은 더욱 불어납니다. JTBC 유선입니다. 예, 이틀 동안 트럼프 미 대통령 방한 일정을 취재한 정치부 정재윤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 트럼프의 국회 연설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분석을 해보면 그 안에 미국 쪽의 전략이 숨어있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오늘 톱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윤 기자, 예, 오늘 국회 연설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상당 시간 동안 할애했는데 이것이 사실은 양수겸장, 그러니까 북한뿐만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시키기도 하다, 이런 분석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으로 이런 언급을 하면서 인권 문제를 오랜 시간 동안 할애했는데요. 예. 일단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은 경제 제재부터 군사적 대응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트럼프는 이 가운데서 인권 문제를 집중 거론하는 방법을 택한 걸로 보이는데 예. 일단 중국의 경우에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제재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탈북자들이 탈북 과정에서 중국에서도 인권 유린 사태를 많이 겪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에 가서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군사적 논의 등의 대응은 옵션 등은 좀 자제하되 그에 못지않게 민감한 주제인 인권 문제를 거론했고 중국과 북한 동시에 압박하는 카드였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중국도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그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이게 있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렇습니다. 네. 때문에 이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청와대 관계자도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설명을 한 건데요. 특히 오늘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중국 방문을 앞두고 인권 문제를 특히 거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국회 연설에서는 무역 압박을 상당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긴 했었는데 오늘 거의 무역 얘기는 꺼내질 않았습니다. 그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청와대 측은 이에 대해서 어제 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FTA 이 개정 협상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신뢰를 줬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 공동 기자회견에서요. 문재인 대통령께 한국교역협상단에 우리 측과 긴밀히 협력해서 조속히 더 나은 협정을 추구하도록 지시한 것을 고맙게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무기 구매권이 트럼프에게는 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예. 국회 연설 이건 사전에 우리 쪽하고 좀 조율을 해가면서 만든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연설문 자체는 백악관에서 다 쓴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측에서도 어느 정도 입장을 전달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예. 특히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 입장을 설명하는 내용을 전달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연설문 중에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연설에서 평창 올림픽을 언급하면 도움이 되겠냐 이렇게 물어봤고 문 대통령이 그럴 것 같다고 답을 해서 들어가게 된 거라는 게 청와대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예. 국회 연설 이전에는 DMZ 방문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뭐 무산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 배경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요. DMZ 일정은 어제 단독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합의를 한 사안입니다. 예. 다만 이 청와대 관계자 측에서는 이 미국 측에서 검토하던 일정 중에 DMZ가 포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방문 일정을 잡은 게 그리 깜짝 놀랄 만한 일은 아니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예. 또 트럼프 방한 전에 평택기지냐, DMZ냐를 놓고 논란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오늘 문 대통령이 직접 DMZ 방문을 제안하고 또 동행하려고까지 하면서 우리 정부가 DMZ 방문을 막았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 깨끗이 해소하고 결과적으로는 날씨 때문에 성사는 되지 않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예, 국회 앞 도로에서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나란히 집회를 열면서 결국 충돌이 빚어졌고 경찰이 차벽을 설치하면서 상황이 정리됐습니다. 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서 몸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멱살을 잡는가 하면 욕설도 오갑니다.
트럼프 국회 앞에 집회 참가자들이 충돌한 겁니다. 경찰은 싸움이 번지는 걸 막기 위해 차벽을 세웠습니다. 경찰은 이렇게 찬반 집회가 열리고 있는 도로 가운데에 차벽을 설치해 양측을 분리했습니다. 이 국회 방향으로는 철제 펜스를 설치해서 진입을 막았습니다. 오늘 트럼프 대통령 국회 연설에 반대하는 집회엔 10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들은 성조기를 태우고 트럼프 대통령 사진에 소금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을 환영한 집회엔 재향군인회 등을 주축으로 1만 명 이상이 모였습니다. 경찰은 이날 국회 주변에 3중으로 펜스를 설치하고 주변 지하철역 출구를 통제하는 등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오후에 바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순방 기간 중에 열릴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이 회담을 계기로 이미 합의한 바 있는 한중 관계 정상화가 본격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으로 떠나는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인도네시아로 향했습니다. 7박 8일간의 동남아시아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인도네시아를 국빈 방문하고 이어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작하는 에이펙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다음 날은 필리핀으로 이동해 13일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가합니다. 이번 순방의 하이라이트는 이번 주말 베트남 다낭에서 예정된 한중 정상회담입니다. G20이 열린 독일에서 만난 뒤 4개월여 만입니다. 두 나라 정상은 사드 배치 문제로 멀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북한 문제 해법을 마련하는 데 논의를 집중할 전망입니다. 과거 사드로 인한 갈등과 이른바 삼불 원칙 등 두 나라가 민감한 의제는 최대한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주석을 만나는 만큼 북한 문제가 새로운 변곡점을 맞을 수 있을지도 주목됩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관계 정상화는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두 정상은 문 대통령의 연내 중국 방문과 시진핑 주석의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 방문 계획도 확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혜미입니다. 미중 정상은 지금 이 시각에 청나라 황제 건륭제의 화원과 서재에서 만찬과 티타임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북핵을 놓고 미국과 전략적 대화를 예고한 바 있는데 베이징 연결해서 얘기 잠깐 듣겠습니다. 신경진 특파원. 트럼프의 개인 별장인 마라라고 환대를 받았던 시진핑 주석이 황제의 궁전에서 화답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시진핑 주석 부부는 오늘 오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내외를 자금성 보온루에서 맞이했습니다. 1914년 청조가 무너진 뒤에 지은 자금성 안에서 유일한 서양식 건물입니다. 보온루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태블릿 PC에 담아온 손녀 아라벨라가 중국어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시 주석은 A+라며 아라벨라가 이미 중국에서 스타라고 칭찬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경극도 관람하며 글로벌 전략을 깊이 의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중국은 트럼프를 맞이하면서 오가는 예의를 중시한다 이렇게 얘기한 바 있는데 나름 추구하는 목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국의 트럼프 예우는 특별한 수준으로 봐야 되겠죠? 아직 영상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건륭제의 서재인 삼회당 티타임이 트럼프 방중 첫날의 백미로 평가됩니다. 청건륭제가 서예의 성인으로 불리는 4세기 왕이지의 쾌설첩 등 3가지 희귀한 보물을 얻은 기쁨에 이름을 삼위당으로 바꾼 곳입니다. 18세기 건륭제의 서재에 미국 정상을 초대해 손님을 배려하는 동시에 화려한 제국의 영광을 과시하는 2가지 효과를 노린 겁니다. 자금성은 오늘 하루 임시 휴관했고 일부 지역 빌딩에는 물건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며 사무실 창문을 여는 것도 금지했다는 네티즌글도 소개됐습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 방문에서 트럼프는 대접은 대접이고 미국의 입맛에 맞는 청구서를 내민 바가 있습니다.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런 패턴이 여기서도 이어질 거라고 봐야 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서울에서 위대한 정치적 승리를 거둔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이 기대된다는 트위터 글을 올렸습니다. 뮬러 특검 등으로 정치적 입지가 약해진 트럼프와 이데올로기적 권위까지 확보해 더 강해진 시진핑의 전략적 거래가 어떻게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동맹들은 트럼프가 닉슨식 빅딜을 흉내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굴기를 인정하고 무역 등 다른 부분에서 대가를 취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납받은 국정원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검찰이 비밀리에 관리되고 사용한 돈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각의 주장처럼 통치 자금이 아니라 뇌물을 받아서 조성한 비자금이라고 공식화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조만간 뇌물수수 혐의의 피의자로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 검찰은 특활비를 처음 상납할 당시 책임자였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가 국정원이 상납한 특수활동비의 사용처 추적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특활비는 사용 방식, 용처 등에 대해서도 차근차근 확인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검찰은 국정원 돈이 상납된 것만으로도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를 적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용처 추적이 시급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상납자금에 대해 비밀리에 관리된 돈이라면서 비자금이라는 점을 공식화했습니다. 불법 자금인 점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용처 추적에도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수수 조사도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아직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식이나 일시를 정하진 않았지만 상납 당시 국정원장들에 대한 조사와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한 이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납 자체를 부인하진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남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의 상납 지시 여부에 대해서 어떤 진술을 할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 취재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 남재준 전 원장이 출석 당시에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을 했다면서요? 네, 남 전 원장은 지금 7시간째 조사를 받고 있는데 오후에 출석하면서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초 이 취재진을 뿌리치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려다가 질문이 이어지니까 다시 포토라인에 서서 작심한 듯 얘기를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국정원 직원들은 우리나라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마지막 무르이자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찬사를 받지는 못할 망정. 예, 국정원은 잘못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오히려 검찰 수사를 비난하는 듯하기도 해서 들어가서 진술 태도는 어떻다고 얘기가 흘러나옵니까? 예, 국정원 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 40여 원이 청와대로 건너간 건 검찰이 이미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한 사실입니다. 남 전 원장은 이 사실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 상납은요, 과거에는 없던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국정원장으로 남 전 원장이 취임한 2달 뒤인 2013년 5월 시작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자신은 상납 사실을 몰랐다 이렇게 남 전 원장이 잡아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검찰은 오늘 남 전 원장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국정원 상납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탁한 이 남 전 원장 시절부터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 배경이 더욱 주목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검찰 수사는 다시 한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남 전 원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직접 이 국정원 돈을 상납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진술할지가 주목되는데요.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 안봉근 두 전직 청와대 비서관은 이미 검찰 조사에서 박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지난 정부 내내 이뤄진 이 상납의 배경 그리고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모레 오전 이병호 전 국정원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남 전 원장의 바로 후임인 이병기 전 원장 역시 조만간 조사할 예정입니다. 한편 최근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 문물검찰총장은 오늘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면서도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진실을 규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정원 수사팀의 이른바 사법방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서 우려를 표하면서도 관련 수사가 위축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박민규 기자였습니다.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공개로도 지금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특히 댓글 수사 때 가짜 사무실을 꾸린 파견 검사조차 이 대화록 공개만은 반대했지만 남 전 원장은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자, 좀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좀 더 있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남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국정원 원장이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2013년 3월에 취임했는데요. 남 전 원장 인사청문회에서는 이런 각오를 밝혔습니다. 한번 예. 들어보시죠. 공직자는 조국에 충성하는 겁니다. 예. 조국에 충성하는 것이지 정권에 충성하는 게 아니다. 예, 이런 남 전 원장이 취임 한 달여 만에 맞닥뜨린 인물이 바로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윤석열 검사였습니다. 예, 바로 그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이었죠. 그렇습니다. 2013년 4월 30일에요. 당시 윤석열 팀장은 20명을 이끌고 20여 명을 이끌고 직접 국정원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예. 한참 실랑이가 있었고요. 국정원은 양보하는 척 사무실 한 곳을 안내를 했습니다. 예, 가짜 사무실. 그렇습니다. 예. 당시 수사팀 말은요. 사무실에 책상이 6개밖에 없어서 여기가 뭐냐? 심리전단이 몇 명인데 이것밖에 없냐? 이렇게 묻자 국정원은 다들 외근을 나가서 그렇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자료는 정상적인 대북 심리전 자료거나 오래된 것이었고 일부는 지워져 있었고요. 그러니까 가짜 사무실이었던 거죠. 예. 검찰은 남 전 원장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이 조국의 충성이냐 하는 되물음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자, 여기 지금 구속된 장호중 당시 감찰실장들이라든가 이런 검사들이 개입한 것이고요. 이 가짜 사무실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예. 예. 장호중 검사장 등 당시 파견 검사들은요. 검찰이 이렇게 진술했다고 합니다. 반대한다고 달라질 것이 없었다. 휩쓸릴 수밖에 없었다. 이런 취지로 진술했다는 건데요. 물론 변명이 안 됩니다. 하지만 국정원 지휘부가 댓글 수사를 얼마나 막으려 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 그 뒤에 바로 청와대 특수활동비 상납이 시작이 됐고. 예, 그렇습니다. 예, 바로 한 달 만입니다. 5월부터 국정원은 특수활동비, 정확하게는 특수공작비에서 매달 5천만 원씩 청와대에 상납을 합니다. 남 전 원장 지시라는 게 검찰 결론이고요. 이 특수공작비는요, 우리 국민이 테러 단체에 납치되거나 하면 구출 등에 쓰는 자금이라고 합니다. 예. 통치자금이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참 이게 말이 안 되는 그런 예. 단어인데, 예. 예. 그나마 오늘 검찰은 그게 통치자금도 아니오. 그렇죠. 비자금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관련한 않습니까? 자금이죠. 예. 그게 비자금이죠. 예. 예. 자, 한 달 거쳐서 불법을 자행하는 건데 그 다음 달에는 대화록 공개가 또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여러 가지 일이 있었네요. 예, 바로 그 다음 달이었습니다. 2013년 6월 24일 오후에요. 국정원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의 전문을 국회에 공개를 합니다. 예. 그런데 그 오전에 바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취재해 보니까요. 참석자 중에 장호중 감찰실장 등 파견 검사 일부 또 보안처장이 있었는데 이들은 향후 회담에 문제가 있다 이러면서 반대했다고 합니다. 가짜 사무실에 개입한 파견 검사조차도 이 대화록 공개만큼은 반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남 전 원장은 본인 소신이라며 강행했습니다. 대화록 공개는 대선 때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겁니다. 검찰은 곧 이 대화록 공개도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예. 자, 그 뒤로도 남 전 원장의 국정원은 여러 가지 이례적인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대표적인 걸 꼽으면요. 2013년 11월에요. 검찰이 트위터를 추가로 발견해서 원세훈 전 원장 공소장을 변경하자 국정원은 이제 검찰을 대놓고 공격을 하는데요. 그것도 공식적인 보도자료를 통해서요. 예. 같은 국가기관끼리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 그렇죠. 내용을 보면 여론몰이에 치중하는 비이성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정치검찰의 극단적인 모습으로 준법 의식이 의심된다는 거였습니다. 예. 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조작 사건 유우성 씨. 예. 예. 그 조작 사건도 결정적이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이건 역시 남 전 원장 시절에 일어났죠. 예. 2014년 4월 14일에요. 국정원이 간첩 사건의 증거를 조작했다는 검찰 발표가 나오자 다음 날 남 전 원장은 이른바 3분 사과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예. 일부 직원들이 증거 위주로 기소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 원장으로서 참담한 마음으로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예, 잘 들어보면요.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건 바로 당시에 사퇴 주장을 일축하는 거였습니다. 예. 그런데 버티던 남 전 원장은 세월호 사고로 악화된 여론을 수습하려는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결국 사과 한 달여 만에 경질이 됩니다. 정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지난 정부 초대 국정원장은 이렇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고 취임 직후에 맞닥뜨렸던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지휘 아래 현재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죠? 그렇죠. 예, 서복현 기자였습니다. 특수활동비의 용처를 추적 중인 검찰은 돈의 일부가 최순실 씨에게 건너갔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작년에 독일 도피 직전에 머물렀던 아파트의 전세금도 모두 현금으로 치렀는데 검찰은 돈의 출처가 특활비와 관련이 있는지 조사 중입니다. 최 씨는 거액의 현금을 들고 온 것을 이상하게 여긴 부동산업자에게는 오히려 화를 내기도 했다고 합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지난해 9월 최순실 씨가 독일 도피 직전 머문 삼성동 아파트입니다. 1억 5천만 원 보증금에 월세 750만 원의 반전세로 계약했습니다. 최 씨 자신이 아닌 딸 정유라 씨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그런데 최 씨는 당시 보증금 전액을 현금으로 지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직원에 따르면 계약 당시 최 씨가 가방에 든 5만 원권 현금 다발을 내밀었다는 겁니다. 직원은 이상하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최 씨는 요즘 세상에 누가 계좌이체를 하느냐며 화까지 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러면서 조만간 독일로 출국할 것이란 말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삼성동 아파트 계약 당일인 9월 1일에는 최 씨 계좌에서 돈을 빼간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후 정유라 씨 측은 최근 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국정원 상납자금과 관련됐는지 수사 중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검찰이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 등 3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보좌진들이 챙긴 돈이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갔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김필중 기자입니다. 검찰은 전병헌 정무수석의 전직 보좌관인 윤모 비서관 등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자금 1억 1천만 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협회에 근무하지도 않았던 이들이 협회와 용역회사가 허위 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돈을 빼돌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 돈이 2015년 롯데홈쇼핑이 후원한 3억 원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수석은 현직 의원이던 2013년부터 올해 청와대 수석에 임명되기 전까지 협회의 회장을 지냈습니다. 전 수석은 또 당시 홈쇼핑 재승인 과정에 관여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롯데 홈쇼핑의 후원금 3억 원이 전 수석을 향한 돈이란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어제 긴급 체포한 윤모 비서관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가운데 이들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빼돌린 1억 원이 전 수석에게 흘러들어갔는지 등을 집중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롯데그룹 수사팀은 강영구 롯데홈쇼핑 사장에게서 전 수석을 만난 후 3억 원의 후원금을 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한샘의 여직원 성폭행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셜미디어와 인터넷상에서는 피해 여성이라는 사진이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이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2차, 3차 피해자들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한샘 여직원을 검색했습니다. 신상, 사진, 얼굴 등 개인정보와 관련된 연관 검색어가 뜹니다. 피해 여직원 A씨라며 사건과 무관한 몇몇 여성들의 사진도 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차별 신상털기에 M1 피해자까지 생긴 겁니다. 그 컴퓨터로 일부러 안 보고 있습니다. 요즘 실제 사진 유출되면은 나중에 법적 대응 다 할 거예요. 한샘 본사도 여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네이버와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샘 여직원 사진, 한샘 여직원 전화번호 이런 것들이 돈이라면 회사가 위임을 받아 대신 조치를 해주겠다. 소셜미디어를 타고 급속히 퍼지는 신상털기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현행법상 처벌이 가능합니다. 성폭행 논란에 이은 무분별한 신상털기로 2차, 3차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신혼부부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아직도 실종 상태인데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30대 여성이 최근 노르웨이에서 검거됐습니다. 사건의 실마리가 풀릴지 주목됩니다. 배승주 기자입니다. 연극 배우 35살 최모 씨가 사라진 건 지난해 5월 27일입니다.
준비한 연극 개봉을 불과 4일 앞두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사뭇 다른 문자 메시지도 남겨 주변에선 의아해했습니다. 띄어쓰기도 그렇고 끝에 점까지 너무 완벽한 문자인 거예요. 이상하다. 얘가 이럴 애가 아닌데. 동갑내기 남편 전모 씨도 이날 함께 사라졌습니다. 두 사람은 신혼집인 부산의 한 아파트로 귀가하는 모습이 찍힌 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아파트 내부와 인근에 20여 대의 CCTV가 설치돼 있었지만 사각지대도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에 CCTV 없어. 경찰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하며 협박한 남편의 옛 애인 35살 정모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습니다. 노르웨이에 거주했던 정 씨는 부부가 실종되기 며칠 전 국내로 온 뒤 출국 예정일보다 2주일 앞당긴 6월 초에 떠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현지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하던 정 씨는 지난해 말 잠적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의뢰해 최근 건거한 겁니다. 하지만 정 씨가 다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여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JTBC 배승주입니다.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피해자 김모 씨 부인이 남편의 범행 계획에 자신도 가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들 부부는 범행 전날 밤에 영화에 나온 살해 방법을 논의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범행도 유명 범죄 영화 못지않게 잔혹하고 치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친어머니와 이부 동생을 살해하고 밀가루로 흔적을 감췄습니다. 을부다버디는 펜션 투자를 미끼로 유인해 잔혹하게 살해했습니다. 숨진 어머니 휴대전화로 지인들과 통화하면서 수사를 교란했습니다. 일가족을 죽이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장남 김모 씨의 행적은 범죄 영화를 방불케 합니다. 실제로 김 씨의 부인 정모 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전날 강원도 횡성에 있는 콘도에서 영화의 한 장면을 예로 들면서 남편에게 살해 방법을 제안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범행 공모를 부인한 이유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범행 발각 시 당신은 모르는 일로 하라고 얘기해서 입을 다물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라는 수사팀의 거듭된 설득에 공모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정 씨에게 존속살해 공모 혐의를 적용해 내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장남 김 씨에 대한 송환 절차도 뉴질랜드 법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서효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로 논란이 일고 있는 육군의 치누크 헬기가 시험 비행을 하고 착륙을 하다가 옆으로 넘어져서 6명이 다쳤습니다. 지난해 말에도 같은 곳에서 똑같은 기종의 헬기가 시험 비행 중에 추락해서 크게 파손된 적이 있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사고가 났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3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의 육군 항공작전 사령부에서 정비를 마친 치누크 헬기 한 대가 시험 비행 후 착륙하면서 중심을 잃고 옆으로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에 타고 있던 군인 5명과 착륙을 유도하던 부사관 1명이 다쳤습니다.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을 입고 긴급 후송됐는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육군 항공작전사령부는 지난해 12월에도 정비를 마친 치누크 헬기가 시험 비행 중 균형을 잃고 추락했던 곳입니다. 동체 뒤쪽이 크게 파손된 헬기는 11개월 넘게 수리 가능 여부조차 판단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채 1년도 못 돼 같은 장소에서 부서진 헬기 2대를 수리하는데 최소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십억 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육군은 치누크 헬기 논란이 불거질 때마다 안정성이 강점이라고 설명했지만 잇따른 사고로 정비 과정의 문제뿐 아니라 기체 자체의 문제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 네, 바른정당 탈당 사태에 이어 국민의당에서도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호남 중진을 중심으로 여러 의원들이 잇따라 안철수 대표의 리더십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안 대표도 정면으로 맞서면서 갈등의 불씨는 더 커지고 있습니다. 류정화 기자입니다. 발단은 독일을 방문한 안철수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을 복수로 규정한 겁니다. 유성엽 의원은 적폐청산은 철저하게 하는 것이 맞다면서 당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 대표가 끝까지 같이 못할 뿐이 있더라도 가겠다고 맞받았고 유 의원은 하는 꼴이 딱 초딩 수준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창당 이후
고비마다 부딪혀온 안철수계와 비안철수계 호남 중진들의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난 겁니다. 인신공격적인 발언도 나왔습니다. 아마추어고 이미 정치적으로 이제 다 정치인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안 대표는 귀국 직후 당내 분란에 대한 정면 돌파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의원들과의 점심 자리에 참석해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찾아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겁니다. 안 대표 측근인 최명길 의원도 적극 대응에 나섰습니다. 적대 프로그램에 단골 출연을 해서 우리 당을 부수는 일에 몰두하는 분들은 정말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동교동계가 주축인 당 고문단은 내일 모임을 열고 자유한국당이 여소야대의 전국 주도권을 쥐는 걸 막는 차원에서 민주당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등 비안철수계의 반발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지난해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을 세우자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었습니다. 당시엔 실체가 없는 발언이어서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한 민간단체가 4m가 넘는 동상을 이미 만들었고 이걸 서울 마포구 박정희 기념관에 세우겠다고 나섰습니다. 백일형 기자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은 이미 경북 구미에 설치돼 있습니다. 지난해 말 친박 집회에서 광화문에 추가로 세우자는 주장이 나오자 반대 여론이 거셌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 설치 신청이 접수되지도 않았고 계획도 유야무야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측이 오는 13일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기념관에서 동상 기증식을 열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재점화됐습니다. 동상 건립 추진 모임이라는 민간단체가 광화문 세종대왕상을 제작한 조각가 김영원 씨에게 의뢰해 4m 20cm 높이의 동상을 이미 만들었다는 겁니다. 시민들이 만든 동상을 저희가 세우는 게 당연한 일인데 논란거리가 되는 게 참 유감스러운 현실이죠. 취재진은 성금 내역을 묻기 위해 동상 건립 추진 모임 홈페이지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 조각수닷컴이에요. 사무실. 서울시의회도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해당 부지는 시유지인 만큼 심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대도 여전합니다. 이런 가운데 해당 단체는 13일 기념관 앞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JTBC 백일현입니다. 지난 3월에 세월호가 인양되고 선체조사 작업이 시작되면서 각종 물품들이 선내에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핵심 자료인 조타실 다이어리 또 선박의 블랙박스로 불리는 항해 로그 기록이 포함됐습니다. 복원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원이 끝나면 과연 참사의 진상이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지난 4월 세월호 선체 수색 작업 중에 발견된 청해진 해운 수첩입니다. 수거 당시엔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돼 있었지만 최근 복원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국가기록원과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세월호 내 수거품 복원 작업에 뛰어든 결과입니다. 선내 수거품은 모두 100여 점으로 약 15,000매에 이릅니다. 이 중 15% 정도만 복원이 끝났는데 남은 물품 중에는 통신실 서랍에서 발견된 조타실 다이어리와 항해 관련 로그 기록, 출항 전 점검 보고서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특히 항해 관련 자료 일체를 출력해놓은 로그 기록을 항해 일지와 비교해보면 참사 당시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 1등 기관사 손지태 씨의 업무 노트와 기간 작업 기록 일지, 배수리 관련 서류 10여 점도 복원 중에 있습니다. 국가기록원은 선체조사위원회의 활동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내년 6월 전까진 복원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내년부터는 목사나 스님도 소득세를 내야 하죠. 종교인 과세가 추진된 지 50년 만에 처음 시행되는 건데 막바지 진통이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도 정부와 종교계 토론회가 무산됐습니다. 보수 개신교 쪽이 강하게 반발해서입니다. 하지만 법안은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될 것 같습니다. 구희령 기자입니다. 정부는 개신교를 상대로 집중적인 설득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 전체 토론회는 무산됐지만 개신교만 참석하는 별도 간담회를 추진합니다.
불교를 비롯해 다른 종교계에선 종교인 과세 자체를 반대하진 않기 때문입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약 2달 동안 7개 종단을 모두 만나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보수 개신교계는 공동 성명을 내고 여전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종교계의 요구사항들을 반영해 시행령을 고칠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만약 개신교 쪽을 설득하지 못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법안은 시행됩니다. 유일한 변수는 김진표 의원 등이 발의한 2년 유예 법안입니다. 만약 이 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하면 종교인 과세는 다시 2020년으로 미뤄집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아직 소위원회 심사도 통과하지 않아서 연말까지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JTBC 후희령입니다. 네, 기름값이 계속 오르면서 휘발유 값이 리터당 2,000원을 넘는 주유소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물가까지 들썩이면서 가계 부담은 더 커지게 됐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전국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리터당 1,513.34원으로 석 달 전보다 70원 가까이 올랐고 경기도 리터당 65원 넘게 뛰었습니다. 유가가 14주 연속 오르면서 휘발유 리터당 2,000원이 넘는 주유소가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업용 차량 운전자들 사이에선 치솟는 기름값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하소연이 나옵니다. 기름값이 너무 올라갔고 우리가 같이 택시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한 푼이라도 싼 주유소를 찾으려 가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휴대전화 앱을 이용하는 알뜰 운전자도 늘고 있습니다. 요즘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모바일 앱을 이용해서 항상 제일 최저가 주유소를 찾아서 주유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기름값도 부담이지만 유가 상승에 각종 공산품과 서비스 물가도 따라오르는 양상이라 가계의 부담은 갈수록 커질 전망입니다. 실제로 지난달 생산자 물가 지수는 2년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난 등 정치적 불안과 주요 산유국의 원유 감산 기조에 당분간 유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어제 오전 7시 반쯤 경기도 김포시의 아파트 앞 건널목에서 버스가 보행자를 덮쳐 60대 여성이 숨지고 70대 여성이 크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깜빡조라 빨간불에 멈추지 못했다는 50대 버스기사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천 영종도의 어린이집에서 40대 보육교사가 2살 배기 여자아이를 학대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아이의 귀 뒤쪽에 멍자국을 발견한 부모의 신고를 받고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아이를 발로 밀치거나 끌고 다니는 등 학대로 의심할 만한 여러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이 지난 대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탁 행정관은 지난 5월 서울 홍대 앞에서 열린 행사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육성 연설이 담긴 대선 로고송 음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스피커로 내보낸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가량이 들어가는 폐암 신약 타그리소가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 간의 협상 타결로 곧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됐습니다. 최종 약값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암제의 본인 부담률이 5% 정도인 걸 고려하면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경기와 충청 지역을 비롯한 서쪽 지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중국에서 온 황사 때문입니다. 봄철에 불청객인 황사가 가을에 불어온 건 이례적이지요. 조민중 기자가 그 이유를 취재했습니다. 경기 김포 시내의 하늘이 뿌였습니다. 무등산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곳곳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눈에 띕니다.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목도 칼칼하고 눈도 좀 뻑뻑하고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오늘 경기와 충청, 전라 등 서쪽 지역에 오전부터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경기 일부 지역에서는 세제곱미터당 최고 268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전북이 226, 충남도 223 마이크로그램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미세먼지의 주성분은 그제 중국에서 발원한 황사먼지입니다. 황사는 봄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발원지인 내몽골 사막의 겨울 강수량이 부족해 모래와 흙먼지가 날리기 때문입니다. 가을에는 여름 내 자란 식물들이 아직 수분을 머금고 있어
황사가 잘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여름에도 강수량이 적어 땅이 건조한 상태가 유지됐고 지표면의 모래가 바람의 공중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모래가 한반도로 향하는 바람을 타고 내려온 겁니다. 11월에 황사가 발생한 건 2012년과 14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기상청은 황사의 추가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발원지의 강수량과 기온, 바람 등에 대한 정밀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JTBC 조민중입니다. 서울시가 주차 공간이 없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에 한해 도로변 주차 단속을 완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들이 인도와 횡단보도, 어린이 보호구역까지 차지하면서 보행자들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 기자입니다. 도로 위에 선 주차 요원이 지나는 차량들을 향해 연신 경광봉을 흔들어댑니다. 도로에 차량이 멈춰서자 재빨리 빈자리로 안내합니다. 서울 용산의 식당가 밀집 지역입니다. 이곳은 서울시가 영세 상인들을 위해서 점심시간 식당가 주변 도로 주정차 단속을 완화해 준 구간인데요.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면 주변 교통이 마비가 되면서 보행자들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낮 12시가 가까우자 차량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식당가 양쪽 도로변을 따라 긴 주차 차량 행렬이 이어집니다. 도로 한복판까지 나온 주차 요원들은 손님들을 안내하느라 분주해집니다. 맞은편으로 불법 유턴을 유도하기도 합니다. 앞서가던 차가 주차 자리를 찾는 동안 뒤따르던 차량들은 피할 곳이 없어 줄줄이 멈춰섭니다. 뒤엉켜 혼란스러운 도로는 무단횡단의 기회가 됩니다.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2시 30분까지 주정차가 허용되는 3시간 동안 식당가 밀집지역 주변 도로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서울시는 2011년부터 점심시간 등에 한해 주정차 단속 완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왕복 5차선 이하 소규모 식당 밀집지역 50여 곳이 대상입니다. 영세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하지만 주변을 오가는 시민들은 보행로나 횡단보도 등 주정차가 금지된 곳까지 세워놓은 차량들 때문에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시적 주정차 허용 구간은 교통 흐름이나 소통에 방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허용됩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위나 횡단보도 위는 불법 주차로 간주돼 즉시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애기는 키가 작잖아요. 그래서 뒤에 혹시 차들이 밀고 우리 애기 다칠까 봐 항상 그게 좀 불안해요. 신고를 하고 싶어도 솔직히 같은 동네 사람이니까 이분들도 생업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각 서울 마포구 식당가에서는 차량들이 보행로까지 장악했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까지 차량들이 늘어서 있다 보니 시민들은 도로 중간까지 나가야 버스를 탈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로 교통 불편을 신고해도 단속보다는 현장 계도가 우선이다 보니 실효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행권 확보 차원 일반 시민이 다니는데 너무 위험하니까 그런 데는 무조건 즉시 단속하고요. 이대로 왜 단속하면은 좀 아무래도 좀 영세상인들한테 힘드니까 거의 계도이죠. 한시적 주정차 허용 제도는 영세 상인들을 위해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일부 무분별한 주차로 인한 혼잡이 반복되면서 제도의 취지마저 퇴색되고 있습니다. 밀착 카메라 김도훈입니다. 카카오 또 뭐해? 생각해보세요. 생활 속 이동의 불편함이 줄어든다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더 늘어날까요? 또 한 번 더 새롭게. 택시만 부르던 T에서 모두의 이동을 위한 T로. 스마트 모빌리티 카카오티. 뉴스룸의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손으로 잡을 수 없으면서도 그것은 뚜렷이 존재했고 사람들을 둘러쌌고 먼 곳에 있는 것으로부터 사람을 떼어놓았다. 김승옥의 작품에 등장하는 가상의 도시 무지는 한자 그대로 안개나루라는 의미를 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그것이 무진의 명산물이 아닐 수 있을까? 무진의 안개는 작은 도시를 신비로움으로 감싸는 한편 모호함으로 가득한 미래를 암시하는 듯 낮게 깔려 작품 전체를 지배합니다. 그러나 안개는 아름답지만 때로는 재앙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2년 전 인천 영종대교에서 벌어진 106중 추돌 사고의 원인은 바로 시야를 뒤덮은 지독한 안개 때문이었고, 태평양 전쟁의 시작을 알린 일본의 진주만 공격 역시 증기무가 짙게 낀 바다의 안개가 전쟁사에서 보기 드문 대규모의 기습 공격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새벽 사람이 살지 않아 인적이 드문 그곳 역시 자욱한 안개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파주의 시정은 0.87km. 여기에 중국발 미세먼지까지 겹쳤으니 분단의 상징인 비무장지대를 방문하려 했던 두 사람의 여정은 의도치 않은 무진기행이 되어 엇갈렸습니다. 그 자욱했던 안개는 명쾌한 답을 찾기 모호한 남과 북의 관계를 상징하는 듯 시야를 어지럽혔고, 여기에 더해 중국에서 불어닥쳤다는 누런 미세먼지는 우리가 결코 무시할 수 없을 중국의 존재를 상징하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해를, 바람을 간절히 부르게 하는 무진의 안개. 무진기행 속 그 안개는 도시의 명산물이라 칭할 만큼 아름다웠겠지만 시야를 어지럽히는 희뿌연 안개는 끝내 벗어나고 싶었을 무엇이었던 것입니다. 작가 한강은 뉴욕타임즈 기고문을 통해서 비무장지대, 흙으로 가득한 그곳이 때때로 바다와 같이 느껴진다고 했던 동료 작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수십 년간 한국인의 내면에 축적된 긴장과 불안, 단조로운 대화 속에서 짧게 번뜩이는 공포. 남과 북은 마치 섬처럼 분리되어 함께 있되 함께 있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오늘날의 한반도 상황과 미중 사이에 얽힌 우리의 처지를 보여주기라도 하는 듯 비무장지대를 감싸고 있었던 안개의 바다, 그리고 중국발 미세먼지. 오늘의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파업 72일째를 맞은 KBS 상황이 좀 급하게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에 고대영 사장이 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하는데 조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법 개정이 되면 사퇴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일부 노조가, 그러니까 KBS는 아시는 것처럼 두 개의 노조가 있죠. 원래 있던 노조와 새 노조. 새 노조가 이제 그 언론 노조 왜 언론 노조 연맹의 산하에 있는데, 아무튼 원래 있던 노조가 파업을 접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KBS 사태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취재 기자를 잠깐 좀 연결하겠습니다. 한정훈 기자. 네. 예. 상황이 많이 좀 변하는 것 같습니다. KBS 노조가, 그러니까 원래 있던 노조, 여기에 한 1,700명이 속해 있죠. 파업을 중단하기로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고대영 사장이 당장 물러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기술주식과 경영지 직급 위주인 KBS 노동조합이 조금 전 성명을 내고 오늘 10일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대영 사장이 조건을 걸고 사퇴하기로 했다는 이유인데요. KBS 노동조합은 오늘 고대영 사장 직접 만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사장직에서 용퇴하라고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고대영 KBS 사장은 KBS 정상화를 누구보다 바란다. 여야 정치권이 방송 독립을 보장할 방송법 개정을 처리하면 임기에 연연하지 않고 사퇴하기로 했다고 노조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에 KBS 노동조합은 고 사장의 거취 표명은 미흡하지만 방송법 개정을 통해 사장 퇴진과 공영방송 정상화에 실마리를 제공한 것에 큰 평가를 한다며 일단 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KBS 파업은 모두 끝나는 것인가? 그러니까 언론노조 KBS 본부, 여기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새 노조죠. 언론노조 KBS 본부는 파업 철회 입장을 지금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조도 이렇게 갈라진다면 KBS 내부 갈등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번에 파업을 중단키로 한 직원들은 파업 진행 중에 소수인 KBS 노동조합입니다. 사실 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기자와 PD가 중심인 전국 언론 노동조합 KBS 본부, 즉 KBS 새노조는 KBS 노동조합의 파업 사례를 비판했습니다. 예. 파업을 이어가겠다는 건데요. KBS 새노조는 성명을 내고 방송법은 개정돼야 하지만 고대형 퇴진과 방송법 개정은 별개 문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히려 고대형 사장이 여야의 의견 대립으로 개정되기 쉽지 않은 방송법 개정을 사퇴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고대형 차세가 수명 연장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상황을 고려하면 여야 대치 법안인 방송법은 통과되기 어렵다고 KBS 새노조는 지적했습니다. KBS 새노조는 KBS 파업은 조금 더 흔들림 없이 계속된다. 정치권의 기대 좌고우면하지 말고 고대형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파업을 계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실 이 때문에 KBS 내부 갈등은 존재하지만 조건 없는 고대형 사장의 퇴진 없인 KBS 파업은 앞으로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며칠 뒤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군요. 한정훈 기자였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활동과 관련해서 인력과 활동 내역 등을 보고받았다는 첫 진술이 나왔다고 저희들이 일부 톱 뉴스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활동에 개입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첫 번째 진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수사가 이명박 전 대통령으로 결국 향할 것인지 이것이 지금 최대 관심사가 됐습니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어제 검찰 조사에서 바로 이 내용을 인정을 했는데 국방부와 국정원 등의 대선 개입 수사 과정에서 이 전 대통령의 관여에 대한 진술이 나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어서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부에 이어서 심수미 기자가 나와서 이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있을지 없을지에 매우 중요한 변곡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심수미 기자, 김 전 장관이 받고 있는 혐의가 사이버 사령부를 통해서 선거에 개입했다는 부분이 있고 또 사이버사 인력 증원 과정에서 특정 지역 출신을 배제했다는 직권남용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할 때 특정 지역, 다시 말해서 호남 지역의 인력을 배제함에 있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그 당시 김관진 전 장관에게 우리 편 사람들을 써라. 그러니까 호남 지역 사람들을 배제하라는 뜻으로 얘기했다는 것이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이다 그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이행을 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던 것이고요. 예. 일단은 김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정치 관여 혐의, 그러니까 이제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일부러 친정부 성향의 댓글 활동을 벌였다라는 혐의 자체는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직권남용, 방금 말씀하셨던 일부러 이 어떤 특정 지역 출신의 군무원을 뽑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예. 당시 2012년 70명의 사이버사 군무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친정부 성향의 인물을 골라서 뽑은 그런 혐의입니다. 예. 이때 이제 그 연좌제라고 해서 이제 문건에도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혹시나 나중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불만 세력을 미리 다 제거를 해야 된다, 면접 과정에서. 예. 그래서 가족 중에 혹시 뭐 그런 문제를 생기지 않도록 연좌제를 시행하라라고도 문건에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연좌제는 법으로 금지된 지도 오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그래도 일국의 대통령이었는데 나라를 편을 갈라서 우리 편, 내 편 했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만 아무튼 김관진 전 장관은 그렇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얘기했다고 진술을 한 것이고 또 그렇게 얘기했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사이버사 증원의 그 목적이 매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그냥 웅변적으로 얘기해 주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면 그런 지시를 하기에 앞서서 사이버 관련 인력 구성이나 활동 내역을 꾸준히 보고받았을 가능성도 있겠네요. 네.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 인력을 늘리라고 지시한 문건은 비단 2012년에만 발견되는 게 아닙니다.
2010년 12월 청와대 수석 비서관 회의, 그리고 2012년 2월 그리고 3월 이때 이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문건에서 BH 또 VIP 이런 표현들이 등장을 하면서 관련 내용이 나오는 건데요. 예. 때문에 검찰은 이제 이 전 대통령이 사이버사령부 인력 구성 그리고 또 댓글 활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보고받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김 전 장관의 진술을 확보했기 때문에 향후 청와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를 통해서 김 전 장관이 직접적으로 대면 보고를 했는지 혹은 청와대 관련 수석실을 통해서 간접 그 보고를 받았는지 이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예. 댓글 활동 규모로만 본다면 국방부보다 사실 국정원이 지금 더 큽니다. 그래서 국방부 전 장관의 진술이 이렇게 나왔다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지금까지 모든 걸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 여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다시 말하면 원세훈 전 장관의 입장에도 변화가 있을지 이게 좀 궁금하네요. 그렇습니다. 국정원은 심리전단 직원 70여 명뿐 아니라 지금 이제 수사 의뢰된 민간인 댓글 부대 그 팀장급만 200여 명이고 또 여기에 이제 팀원들이 각각 너댓 명씩 달려있기 때문에 거의 1,000명 정도가 추정이 되는데요. 예. 또 국정원이 이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에 2011년에 30억 원, 2012년에 42억 원을 지원한 정황도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정치관여 댓글 활동의 본류는 국정원이라고 할 수 있는 건데요. 특히 이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경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매주 대면 보고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원전 원장의 경우는 이제 이 전 대통령에게 지시받거나 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굳게 함구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수사가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이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검찰에 좀 일부 진술을 할지 이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서울 광화문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청와대가 어렴풋이 보이고 그 뒤에 인왕산은 형체만 겨우 알아볼 정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안개와 미세먼지 때문에 DMZ 방문을 취소했죠. 오늘 팩트체크는 가을철 미세먼지에 대한 오해 2가지를 확인을 했습니다. 오대영 기자, 네. 첫 번째로 가을 하늘이 청명해 보이면 공기도 깨끗하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실제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네. 진짜 실제가 꼭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진 한번 보시죠. 오늘 오후 1시 50분에 저희 팀이 JTBC 사옥 옥상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 멀리에 남산 네. 그리고 서울타워가 잘 보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에 미세먼지 경보는 매우 나쁨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공기의 질이 나쁜데도 하늘이 맑게 보이는 건 일종의 착시입니다. 빛을 반사시키는 초미세먼지가 많으면 우리 눈에 하늘이 뿌옇게 보입니다. 반면에 입자가 상대적으로 큰 미세먼지는 빛을 통과시킵니다. 그래서 농도가 짙어도 맑은 것이죠. 오늘 오전에 초미세먼지가 많아서 흐렸지만 오후에는 미세먼지 농도만 높아서 하늘이 맑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을 하늘이 좀 푸르다고 해서 무조건 깨끗한 건 아니군요. 네. 그리고 또 2번째로 확인할 건 가을 미세먼지는 덜 해롭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그 부분에 대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네. 2013년에 연세대 의대 환경공해연구소에서 낸 자료가 있습니다. 이 연구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아니라 차량 배기가스라는 국내 요인에 초점을 맞춰서 독성을 파악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미세먼지를 계절별로 모아서 사람의 기관지 세포 배양액에 넣은 뒤에 생존율을 조사했습니다. 먼저 미세먼지의 경우입니다. 논문의 그래프를 저희가 왜곡 없이 전해드리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세로축이 생존율이고요. 가로축이 농도입니다. 농도에 따라서 일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저 노란색 겨울입니다. 세포 생존율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바로 위에 붉은 선으로 표시된 가을도 생존율이 매우 낮은 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봄, 여름에 비해서 가을, 겨울에 도심의 미세먼지가 사람의 기관지를 더 손상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결과만 보면 오히려 봄보다도 가을과 겨울에 더 조심해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엔 초미세먼지를 보겠습니다. 기관지의 가장 치명적인 계절은 저 붉은색인 가을이었습니다. 그 뒤로 노란색 겨울이었습니다. 미세먼지보다 입자가 더 작은 초미세먼지의 독성 역시도
가을과 겨울에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연구를 맡았던 전문가는 봄, 여름과 달리 기온이 낮은 가을, 겨울에 이런 차량 배기가스가 완전히 타지 않은 채 배출될 수 있고 그 속에 유해 성분이 독성의 주요 원인이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도심의 주 미세먼지 소스는 자동차 배기가스로 볼 수 있고요. 자동차 배기가스는 온도가 낮아지면 불완전 연소율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겨울철 경우에는 봄철하고 같은 먼지 양이어도 그 안에 있는 독성 물질의 함유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양의 미세먼지라도 계절에 따라서 독성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네. 사실 이건 좀 잘 알려지지 않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연구는 참고로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차량의 배기가스에 초점을 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네. 현재 정부도 배기가스 절감 같은 국내적 요인에서 단기적인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2013년에 발표가 됐고 그 이후에 연구가 지속되지는 않았습니다. 추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예, 첫 번째 키워드는 새우와 할머니입니다. 만찬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일본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어제 청와대 환영 만찬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어제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행동은 삼가야 한다라고 불만을 나타냈는데요. 일본이 반발한 것은 먼저 독도 새우입니다. 산케이신문 홈페이지를 잠깐 보면 첫 화면에 저렇게 만찬 상이 나와 있었고요. 그리고 독도에 대한 한국 측 입장을 전달하려고 독도새우를 만찬상에 올렸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독도새우는 도화새우의 별칭인데요. 울릉도와 독도 인근에서만 잡힙니다. 그리고 일본 방송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독도새우라는 고유명사를 쓰다 보니까 자신들이 주장하는 다케시마 새우라고 못하고 저렇게 독도새우라는 표현이 오늘 여러 번 일본 방송에 나갔습니다. 예, 여러 가지 효과가 있었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일본은 뭐 독도와 울릉도 인근에서만 잡히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새우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은 반찬에 오늘 불만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항의를 한 셈인데 청와대는 반찬 하나로 독도가 누구 땅인지 보여준 셈이 됐습니다. 예. 이렇게 크게 보이니까 좀 특별해 보이기도 하는군요. 저는 먹어보진 못했는데 물론. 꽤 크고 좀 비싸고 맛있다고 합니다. 그런가요? 예. 어제 그 이용수 할머니가 만찬에 초청된 것도 역시 관심을 끌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어제 만찬장에서 이용수 할머니를 포옹하는 모습이 잡히기도 했는데요. 이용수 할머니는 2007년에 위안부 피해자로서 미 하원에서 일본군 만행에 대해서 증언을 했고 이 증언을 계기로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일본의 책임을 요구하는 위안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예. 일본이 여기에도 항의를 했는데 이 항의 소식을 전해들은 이용수 할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양심 없는 일이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사진은 상당히 좀 상징적일 수 있고 예.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뭐 속상한 그런 상황일 수도 있는데 일단 속상할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뭐 굉장히 극진히 환대를 했지만 성과는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낫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우선 환대 측면에서 보면 그런 면이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골프입니다. 골프광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아베 일본 총리와 골프 라운딩을 즐겼었는데요. 예. 골프 라운딩 중에 아베 총리가 벙커에서 저렇게 뒤로 넘어지는 모습이 화면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저 사람이 지금 총리입니까? 예, 예. 아베 총리인데요. 여러 번 넘어진 건 아니고요. 한 번 넘어진 거를 자세하게 하는 겁니다. 지금 빨간 원 안에 있는 사람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인데 예. 벙커에서 시간을 끌다 보니까 좀 거리가 멀어지자 서두르다가 저렇게 넘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벙커에서 그 주변 사람들이 이게 도와주러 막 뛰어가고 그런 모습은 또 안 보이네요. 예, 몇 번 벙커 탈출을 실패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앞을 보고 있는 측면이었고요. 벙커에서 넘어지는 일이 흔하지 않은데 예. 서두르려다가 그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정작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회 연설에서 LPGA에서 활약하는 우리나라 여자 선수들을 극히 칭찬하기도 해서
좀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근데 뭐 자기가 운영하는 골프장에서 우승한 한국 선수를 또 거명하면서 골프장 선전도 동시에 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조원진 피게팅 퇴장입니다. 예, 이거 역시 국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국회 연설 중에 있었던 연설 과정에서 있었던 유일한 소라는 조원진 대한민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예. 조 의원은 연설 시작 전에 손팻말을 들고 입장하다가 저렇게 국회 경위 여러 명에게 제지를 당했습니다. 경위 5명이 막아섰는데 약 2분여 만에 실랑이를 벌이다가 퇴장당했고요. 예. 저 팻말에는 한미동맹 강화,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이라고 적혀 있었고 뒷면에는 영어로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은 내용을? 예, 그렇습니다. 예. 한미동맹 강화를 어떻게 보면 가장 강하게 주장한 게 조원진 의원인데 정작 미국 대통령 연설장에서는 소란을 피우다 쫓겨난 셈이 됐습니다. 예. 근데 박 전 대통령 석방을 트럼프 미 대통령한테 요구하는 건 좀 그러네요. 예. 조원진 의원 측은 얼마 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에 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좀 석방해달라라는 취지의 본인 인터뷰를 백악관에 메일로 보냈다고 합니다. 아, 그런가요? 예. 아무리 초강대국 대통령이라고 하지만 다른 나라 사법체계에 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예. 그런데 특이할 만한 점은 오늘 민주당 의원 2명도 저렇게 사실 피켓팅을 했습니다. 예. 전쟁 반대, 평화를 원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두 사람은 저런 내용을 종이에 써서 말아서 가지고 와서 국회 안에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순화된 식으로 예. 항의 표시나 원하는 걸 표시할 수 있었는데요. 사실 조원진 의원도 저렇게 했으면 됐을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조원진 의원은 피켓을 들고 들어오면서부터 소란을 피다 보니까 예. 들어오지 못한 겁니다. 이 때문에 조원진 의원이 굳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얘기하려고 했으면 저런 소란까지 피우지 않았어도 됐는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사실은 오늘의 소란은 국내 정치용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지지자들에게 보여주기식? 예. 뭐 그런 건가요? 예. 마지막 키워드를 보죠. 마지막 키워드는 다른 피고인과 달랐다입니다. 누구 얘기입니까? 오늘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등이 동계스포츠 영재재단에 후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1년 6개월을 구형을 받았는데요. 예. 다른 이전에 구형을 받았던 피고인들과 비교를 하면 형량이 꽤 낮은 편입니다.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검찰은 책임 회피에 급급한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서 낮은 구형을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뭐 한때 특검 도움이란 말까지 있었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변호인은 좀 애타게 선처를 호소했는데요. 장 씨가 뭐 가족까지 팔아먹었다, 이모 등에 칼을 꽂았다는 말을 이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었었고 예. 다른 타인들로부터요. 또 아이스크림을 받아 먹으려고 자백을 했다는 소리까지 들었다면서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본인은 뭐 근데 그렇게 길게 얘기하지 않았다면서요? 본인은 짧게 잘못했다라고 하면서 뉘우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네, 내일 중부 내륙 지역에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한파주의보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는 모레쯤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뉴스 끝나자마자 트럼프 미 대통령의 방한 일정을 취재한 기자들이 오늘 나와서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Looks like I'd get you off of my mind, but I can't. Just the thought of you turns my whole world misty blue.